일주일에 섹터 하나씩을 정복합니다. 와이즈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이게 지금 2024년 뭐 시한폭탄이로 표현을 하면 좀 이거 너무 좀 시한폭탄이요? 그렇게 문제가 표현이 될 됩니까? 거다 그냥. 네. 네. 그러니까 부동산 PF는 네. 어느 정도라고 묘사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대신 좀 부탁드려볼게요. 이거. 중환자가 만약에 10명이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 어느 중환자들은 자기의 의지도 있고 예. 기본적으로 좀만 도와주면 살아날 수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이 있고 어느 중환자는 수준이 네. 도와줘도 안 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그럼 자연의 순리에 맡겨야 되는데 예. 그걸 억지로 연명하고 막 이러면 힘들잖아요. 예. 본인도 의식도 없는 상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문제처럼 부동산 PF 현장은 워딩을 제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네. 뜬금없이 갑자기 PF에 대해서 네. 뭐 일장 보고 비슷하게 정부의 스탠스를 며칠 전에 했잖아요. 뭐 현장이 몇 개가 어떻고 몇 개가 부실이 늘어났고 어딘 좋아졌고 쭉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몇십조가 들어가는데 애초부터 투명성이 있어야 해가지고 현재 뭐 어느 현장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보인 적이 없어요. 근데 요번에 좀 보인 거예요. 이거 좀 선제적인 건가요? 일단 스탠스를 정했다는 얘기죠. 스탠스를 제가 정했다. 볼 때. 네네네. 어떤 스탠스냐.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한계 기업은 책임을 져야 된다. 아하. 그러니까 한계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이자 못 내는 거잖아요. 쉽게 그렇죠. 말하면. 예. 그럼 PF 현장으로 좀 대치를 시켜볼게요. 네. 최근에 뭐 어느 수준이냐고 여쭤봤으니까 네. 청담동 리피에드가 10월 15일이었죠? 네. EOD 그 기한이익 상실 전에 새마을금고에서 우리 원금 찾겠다. 네. 1순위니까. 네. 왜 우리 코가 석자다 이 얘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이제 대출금 갚아라. 우리 돈 빼갈란다 이거죠. 예. 그게 왜 빼갈려니? 그러니까 이자도 못 나는데 우리가 지금 어려운데 이자도 못 받고 그걸 왜 들고 있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순위인 금융사들은 뭐 그냥 빨리 빼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새마을이 1순위였으니까. 예. 우리는 그걸 회수하겠다 하니까 제가 볼 땐 뒤에서 힘을 써준 것 같아요. 어디에서 써줘서 이게 연결이 됐지. 그래서 조건이 어떻게 타결됐어요? 이자 밀린 거 일부 상환하고 예. 상환하고 이자. 상환 안 했으면 그냥 새마을금고는 정부고 뭐고 말 안 듣고 갈 판이었어요. 제가 볼 때. 네네네. 근데 입장이라는 게 새마을금고가 정부가 또 안 도와주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재면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금융사들이 그렇죠. 네네. 그러나 결론은 민간이잖아요. 예. 그럼 이 양반들이 왜 청담동 그 좋은 자리 리피에드를 자꾸 회수하려고 애를 썼을까요? 몇 번이나. 제 코가 석자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값에 사람들이 수요가 없다 그러면 네. 분양가를 낮춰야 되는데 네. 그거를 부담할 주체는 정해져 있잖아요. 땅값을 낮추든지 네. 아니면 건축비가 낮아지든지 시행사가 수익을 까든지 포기하든지. 네.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넘어간 거잖아요. 예. 그럼 결과는 어떻게 돼요? 시장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로또가 맞고 이러면 살 수 있겠지만 경제가 이 정도로 유지가 된다라 그러면 이거는 다시 분양해도 또 안 되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를 또 내야 되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금융비용만 커지고. 네, 그러면 지연할 뿐이다. 그러면 사업성은 또 떨어지고. 네, 수익성은 또 다운되고. 그러면 이거는 답은 좀 정해진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다. 다만 이런 건 있겠죠. 이 건물의 용적률이 600%인데 정부에서 1000%로 올려줘. 그러면 살아날 기미는 있겠죠. 건축비 대비 분양가가 더 높으니까. 뭐 이런 극단적인 거 아니면은 살아나기 힘든 현장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 현장은 어떻게 했어요? 일반 지방이나 수도권에 조금 토지를 비싼 값에 산 데들은 다 비슷한 현상일 거 아니에요. 네. 여긴 그나마 브랜드와 입주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연명했다고 치지만 다른 데는 연명 못 하잖아요. 그 얘기에 맞춰서 이복형 금융위원장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금감원장이. 네. 그럼 연결이 딱 되잖아요. 이제 좀 능력 안 된 데는 정리수순으로 가겠다라고 선포한 거랑 똑같죠. 제가 볼 때. 현재 정부의 지원을 못 받은 현장들은 네. 빠르면 말씀대로 일단 만기가 보통 연말에서 내년 봄이잖아요. 다들. 네. 그때 이자 상한 그 대출 금융기관에서 우리 연장 못해요. 회수할게요 하면 회수할게요. 해야지 정상인데 안 하면 경매죠. 그럼 부도죠. PF 네. 부실 터지는 거잖아요. 네. 그걸 과연 내년 3월, 4월에 할 거냐 총선이 있는데. 그렇죠. 4월 총선. 그럼 그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 때문에 약간 뒤로 미룰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을을 본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을의 근거는 또 이거예요. 네. 2009년도에도 똑같이 프로세싱이 진행됐어요. 네. MB 때도 2008년 글로벌 터지고 2009년에 2월 4일 날, 네, 네, 네. 요번에 1월 3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도 2월 4일 던지고 딱 2년 뒤인 2011년 2월에 삼화저축은행이 이제 영업정지를 먹으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11개가 터졌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딱 2년 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계산이 나와요. 신용경색이나 현장들이 부실화되고 경제가 이렇게 엉키기 시작하면 예. 이 PF 조달금리가 보통 10%대로 넘어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현장의 수익률이 20에서 최고래야 30인데 그러니까 25% 잡으면 2년 이자 내면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걸리다가 못 버티면 정리되잖아요. 안 팔리면. 네. 근데 그게 2년 뒤에 다 터졌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지금도 프로세싱이 똑같이 가고 있고 그러면 계산하니까 내년 가을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사이에 우량 현장은 살아나겠죠? 우량 현장은 살아나고. 그렇죠, 우량 현장이요. 그렇게 보셔서 PF에 대한 제 답변은 상당히 심각한데 다행인 것은 대비책이 있다. 대비책이요? 네. 증권사 몇 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네. 대한민국 역사상 뭐 증권사 은행들 많이 무너졌잖아요. 네.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나요? 전혀 대한민국 국가가 뭐 큰일이 나올 이건 없다고 봐요. 저는. 사실 또 뭐 증권사는 감내할 수 은행이랑 있다. 다르니까요. 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고 또 이미 예전보다 스킬이 많이 좋아져서 모니터링이 다 돼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터질 거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정부에서도. 그렇죠? 네.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이게 터졌을 때 뭐 MPL이라고 있잖아요. 부실채권. 네. 이쪽 부분들을 활용하는 어떤 로드맵을 짤 수도 있고 그런 스킬은 있다고 봐요. 정부도. 아하. 그런 거를 볼 때 터져도 예전 같은 그 IMF도 저는 잘 모를 때 막 도미노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거는 없을 거라고 봐요. 당연히 이제 부동산 PF 문제 때문에 네. 건설주에 대한 뭐 투자 심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황인데 조금 한번 진단을 해볼까요? 저도 참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말씀드릴까 고민하다가 일단 예. 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자면은 왜요? 왜냐하면 부동산 PF랑 연관된 종사자분들, 임직원이나 예. 투자자분들의 고통은 지금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지금 말씀 주신 그런 태형건설의 뭐 채권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겪는 고통은 지금 뭐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아주 큰 틀에서 보면은 괜찮다 이런 말을 이제 하기가 참 이렇게 고통당하는 분들이 듣기에는 참 야속하겠지만 뭐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큰 틀을 얘기를 할 수밖에 는 없는 거고 일단 여기 부동산 PF 관련된 이 통계들을 한국은행에서 잘 취합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자료에 의지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2008년부터 2022년은 이제 2023년과 지금 거의 비슷하니까 뭐 지금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략 2008년에 80조였는데 좀 내려갔다가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와서 지금은 한 140조 정도. 여기다가 사실은 좀 증권사가 이제 보증하고 있는 그런 것까지 합치면은 사실상 2008년보다 대략 한 2배 정도 지금 되는 수치이거든요. 네. 이 PF 익스포저가.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딱 숫자만 얘기를 하면 야 지금 140조네 160조네 막 뭐 이러면은 굉장히 너무 크게 다가오기는 하는데 과거랑 비교를 했을 때 그럼 2008년도에 80조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 뭐 140 혹은 160조 뭐 이거는 2008년 대비 2배 는 건데 생각해 보시면은 2008년 대비 2023년에 명목 GDP도 거의 2배 늘었고요. 네. 그리고 집값이나 땅값은 뭐 2배 이상 늘었다고 네. 봐야죠, 네. 사실상.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어떤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같은 것도 가령 시중은행의 뭐 KB국민은행 같은 경우 이때 당시 한 자기자본이 17조였는데 지금은 한 35조, 거의 2배 딱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체력이 2배 늘은 만큼 PF도 저 때에 대비 2배 늘은 거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는 되게 커져 보이지만 상대적으로는 거의 비례해서 온 거다. 그렇죠. 상대적으로는 한 2008년대의 심각성 수준? 약간 거기에 어떤 절대 규모로 보면 그때 정도의 비율을 해볼 수 있겠다. 근데 저때 저 정도 있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망하거나 뭔가 뭐 어떤 커다란 시스템 위기가 왔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저때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거 겪었어도 그 뒤 이제 차근차근히 어떻게 이 문제를 잘 해결을 해서 이제 80조였던 게 이제 40조까지 거의 이제 절반 수준으로 이제 줄여 놓는 그런 과정으로 갔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심각성을 논한다면
뭐 2008년 저 정도 규모의 심각성으로 감을 잡아볼 수 있겠고 그리고 저 때도 우리가 잘 극복을 해 나갔었으니까 네. 좀 시일은 꽤 걸리긴 했지만 이번에도 한 수년에 걸쳐서 이거를 이제 점점 줄이는 작업 이게 기다리고 있겠구나 뭐 좀 약간 이렇게 접근을 해 보는 거죠. 앞으로는 어떨까? 앞으로는 이게 지금 그래서 PF 익스포저 뭐 금융사별로 얼마, 건설사별로 뭐 보증이 얼마 이거 계속해서 이제 크레딧 애널리스트 분 이거 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네, 정부에서 그렇죠. 그 데이터 네. 계속 수집하고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지금 흐름이 2009년, 10년, 11년 그때처럼 갈까요? 그러니까 그때와는 이제 확연하게 다른 거 하나는 그러니까 예. 금융권의 어떤 부동산 PF 자료를 갖고 있는 이제 한국은행이나 이제 신용평가사나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결국은 이제 브릿지론과 후순위 대출이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거는 뭐 상식적인 것이고 그럼 거기에서 이제 손실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 그건 대부분 이제 제2금융권 쪽 익스포저라는 네.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제2금융권에서는 자체 감당하기 어려운 회사들이 좀 있어 보인다 뭐라는 거고 뭐 사실은 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용건설 같은 경우도 어떻게 처리할지는 이제 많은 금융권 사람들이 이제 저건 결국 시간과 방법의 문제다. 이거를 어떻게 가만히 냅둔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좋아지기는 어렵다라고들 보기는 했었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최근에 이제 터진 거고 그런 식으로 이게 가만히 냅둔다고 자연 치유가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2010, 11, 12 요때 목도했던 것처럼 이제 약한 데들부터 하나씩 구조조정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교통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던지는 숫자인데 한 30조 정도가 부실 처리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저 140조 중에 뭐 네. 이렇게 그렇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30조를 당연히 한 방에 터트리면은 그러면 뭐 나라 핵폭탄 되는 망하라는 거죠. 핵폭탄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 30조를 이제 한 뭐 4년에 거쳐서 한 8조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어떤 그래도 감당 가능한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뭔가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할 것 같고 실제로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해본 경험이 있고 그걸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니까 같은 방법으로 이제 또 그렇게 해나가지 않겠느냐 싶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 저 때도 정부가 어떤 식의 정책을 썼었냐면 일종의 부동산 수요와 관련해서는 일종의 투트랙 전략을 썼는데 즉 네. 수도권 관련해서는 약간 억제책, 지방과 약간 비주택에 관해서는 약간 좀 그 부양하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사도 뭐 주택수에 산정하지 않는다라든가 뭐 이제 뭐 세금 혜택 뭐 이런 것들 더 적극적으로 준다든가 이게 지금도 약간 그런 식으로 저 뭐 인구 쓰고 소멸 있죠. 지역 집을 사면은 2주택으로 앉혀주겠다 뭐 이런 얘기 네. 하잖아요. 그런 게 결국은 지금 국가적인 아젠다가 가계부채는 관리하는데 부동산 PF 문제는 또 이제 완화해야 된다라는 게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상단도 막고 하단도 막겠다 약간 그렇게 가는 것이고 상단을 막으려면은 자꾸만 이 투자 수요가 어떤 서울 아파트만 사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일로 가기보단 이제는 내려가라고. 그래, 이제는 그때는 뭐 둔촌주공도 심각할 정도였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까지 다 이렇게 살리는 식으로 갔지만 이제는 여기는 받쳐준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 금리도 앞으로 좀 낮아지는 것 같고 하니까 일로 가기보다는 이 돈이 저쪽으로 이제 위험한 곳으로 줘야 돼. 저로 가야 된다. 그래야 이제 부동산 PF 문제도 완화가 된다. 그러니까 이쪽은 억제하고 여기는 좀 이제 받쳐주는 그런 식의 정책들이 실제로 이제 과거에 했었는데 지금도 약간 유사하게 가는 흐름이 감지가 좀 되고 있어서 우리가 겪었었던 대로 또 마침 또 절묘하게도 정권도 저때 이제 보수 정권이었는데 지금 또 보수 정권의 이제 당시 핵심 인사분들이 또 지금 또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또 계시고 해서 저때와 유사한 어떤 정책들이 나오면서 비슷하게 풀어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조금 안타까운 면이 뭐냐면 저 2007, 8년 때까지 PF가 늘어나는 네. 그 구간에서는 그 전에 기준금리가 꽤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늘어났었던 PF인데 네네네. 이번에는 금리가 너무 낮을 때 늘어난 PF다 보니까 이 약간의 사업성 질적으로. 자체가 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한 금리가 5%일 때 늘어난 PF와 기준금리가 0.5%일 때 늘어난 PF는 이건 사업성 자체가 또 너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번이 저 때보다 좀 질적으로 안 좋은 사업장이 좀 더 좀 많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건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하죠. 사실은 저는 오히려 이게 총선 전후 혹은 총선의 결과 이런 우리의 내부적인 문제보다는 좀 이제 좀 외부의 문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데 외부의 문제요? 뭐냐면 사실 우리 내부의 문제는 어떻게든 사실 정부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네네네. 막말로 뭐 부실이 30조다 그러면 국채를 막 30조 찍어서 이걸 다 사주고 뭐 이러면 사실 아주 깔끔할 문제인데 네. 뭐 이제 뭐 정치적으로 뭐 나 경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 방법을 안 하는 신 거고 네. 사실 내부 문제는 우리 내부적으로 다 처리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작년 1년 동안 이제 주요 국가들이 이제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렸는지를 제가 정리를 한 건데 23년 초 대비 23년 말. 그쵸. 예, 기준금리가 1년 동안 연초 대비 연말 금리가 어떻게 변했냐인 건데 보시다시피 일단 뭐 미국이 1%포인트나 올리니까 예. 웬만한 선진국들이 다 금리를 되게 많이 올렸거든요. 유럽은 뭐 2%나 올렸고 뭐 스웨덴, 영국 다들 뭐 굉장히 뭐 호주, 뭐 뉴질랜드 많이들 이제 올렸는데 근데 보시면 저 나라들이 금리를 많이 올린 나라들이 보면은 GDP 대비 가계부채도 되게 많은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호주, 캐나다, 뭐 뉴질랜드, 뭐 이렇게 스웨덴 다들 가계부채 문제가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많이들 올렸거든요. 또 그런 이유는 주로 이제 중앙은행의 이제 임무 중에 하나가 어떻게든 그래도 자국의 화폐 가치를 그쵸. 방어해야 물가 안정. 되는 약간 그런 게 또 있다 보니까 뭐 자국의 화폐 가치 방어 차원에서라도 이제 힘들지만 힘겹지만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가 또 근저에 있기도 했지만 미국이 많이 올린 만큼 어쩔 수 없이 좀 따라서 많이들 올렸는데 우리나라는 보시다시피 이제 한 번밖에 안 올린 채로 좀 버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번밖에 안 올린 거는 뭐 많이들 말씀하시듯이 이제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해서 저거 미국 따라 사듯이 막 올렸다가는 뭐 큰일 난다. 막 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한 그런 길이기는 한데 남들보다 적게 올린 대가는 통상은 이제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쪽으로 나타나기 마련인데 그런데 뭐 다행히도 좀 뭐 화폐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 차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 얼마나 이제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로 달러를 잘 벌어들이느냐 이것도 있다 보니 우리는 무역 수지 적자가 굉장히 심했다가 이게 서서히 이제 회복해가지고 야, 이제 수출이 잘 될 거야라는 이제 좀 그런 전망에 이제 힘입어서 금리 차가 좀 나도 환율이 좀 이제 안정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기는 했는데 하지만 근간에는 이제 그거는 다행히 이제 수출이 회복되니까 우리 화폐 가치를 지킬 수 있었던 거고 생각보다 수출이 별로 안 되거나 다시 꼬꾸라지거나 하면은 언제든지 이제 금리 차에다가 수출도 안 돼? 하면서 이제 환율이 확 뛸 수도 있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금리 차가 크다는 건 그만큼 언제든지 화폐 가치가 떨어질 여지가 항상 이게 존재한다는 그런 것이고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일본이지 않습니까? 남들 다 올리는데 계속 안 올리니까 엔화가 그냥 막 떨어지죠. 막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다른 선진국보다 좀 약간 낮은 레벨에 지금 와 있는 좀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작년 1년 내내 벌어졌던 일이지만 이게 홍콩 증시가 지금 3년 전 고점 대비 반토막 작살났죠. 그렇죠. 아주 반토막이 나 있고 그리고 또 중국 본토에서도 해외 사모펀드들이 계속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절.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뭐 홍콩이 홍콩 내 문제라기보다는 중국과 엮여 있고 중국으로 가는 어떤 자금의 어떤 통로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결국 중국에서 이제 해외 자본의 어떤 대탈출이 막 진행되는 거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급기야는 최근에 블룸버그에서 나온 이제 칼럼을 보니까 홍콩이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다. 뭐 이런 칼럼까지 얘기인데 이거. 이런 칼럼까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도 1998년도 뭐 태국에서 시작됐던 자금 이탈이 뭐 홍콩도 거치고 막 뭐 대만 가고 하다가 이제 결국은 왔고. 이제 동아시아 전체로 번지다가 결국 우리나라가 이제 외환 위기가 왔었던 건데 근데 뭐 그때와 비교하면은 뭐 외환 보유고라는 실탄이 많으니까 같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그치만 어쨌든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건 결국은 이제 환율과 금리가 오르는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는 건데 1월 들어서 약간 우리가 지금 그거를 좀 체감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98년에도 겪었듯이 이게 전염력이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빼라고 하면은 약간 근처에 좀 여기랑 뭐 유사하거나 여기랑 관계 깊은 나라에서도 그냥 결국은 자금이 막 이렇게 순차적으로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이런 전염력이 좀 있는 거다 보니까 이게 중국, 홍콩의 문제 저기서 자꾸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우리도 이렇게 전염이
된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네요. 외인들이 자금을 빼갖고 나가겠다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아예 갈라파고스처럼 외인 자본과 상관없는 나라면 모르겠지만 그럴 수는 이미 없고. 채권 시장도 외인이 꽤 많이 들어온 국가다 보니까 외인의 자금이 빠져나갈수록 우리가 어떤 기준금리를 어떻게 하느냐와 또 상관없이 국채금리, 시장금리 같은 게 오를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거고 한편으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 환율까지 오른다라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겠죠. 예. 전세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제 네. 연끌하셨던 분들이 전세까지 끼고 대출까지 끼고 들어갔던 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한켠에서는 역전세난 그리고 2년 전에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내줬던 것들이 이제 돌아온다. 근데 또 어떤 뉴스를 보면은 전세 내란을 또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고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시장이 역전세나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현상. 전세라는 거는 예. 갭 투자자들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잖아요. 네. 전세라는 거는 민간 사금융이에요. 내가 집을 빌려주는 대신에 그 대가로 무이자로 목돈을 빌려 쓰는 형태. 그래서 집주인이 되는 형태. 네. 이렇게 이미 레버리지를 극대화해서 활용한 게 그 갭 투자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래서 임대차 3법이 도입이 되면 전세가가 많이 오른다. 그래서 미리 뭐 몇 년치를 땡겨서 받는다. 이러면서 전세값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그 전세값이 올라가면서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일부 갭만 있으면 집주인이 되는 수요가 많이 시장에 유입이 됐어요. 네. 근데 이 시장에서 실제로는 그러니까 거래를 하려고 해도 이런 거래밖에 이런 거래가 되게 많았던 거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집주인이야. 집을 팔아야 돼. 네. 근데 시장에 이 가격이 너무 올랐으니까 살 수 있는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그만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선뜻 없어. 네. 근데 갭 투자자들은 살 생각이 있어. 그러면 내가 전세 들어갈 테니까 나머지 차익만 줘. 그렇게 껴서 들어가면 높은 전세가로 아니면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가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전세가가 높게 형성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면 더 일반적인 정상적인 상황보다는 더 높은 레버리지를 끼고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갭 투자가 40% 이상 되니까. 네. 그렇게 들어왔는데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 된 거예요. 4년이 끝났어. 네. 기존에 잠겨있던 물량도 시장에 나오죠. 네. 그럼 기존에는 그러니까 그 주변의 집들이 다 3억 정도의 전세였는데 임대차 3법 때문에 나는 4억 5천에 계약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3억짜리 물건 70, 80% 4억짜리 물건이 3억짜리 물건이 시장에 막 들어와. 네. 그러면 이게 4억 5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래서 역전세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역전세가 난다는 거는 민간 사금융으로 빌려 쓴 돈의 일부를 상환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만기 2년, 내가 2년을 아무 문제 없이 무이자로 쓸 수 썼지만 이제 2년이 되고 나니까 또 똑같은 금액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몇 천만 원이라도 갚으라는 형태가 된 거예요. 네. 이게 역전세거든요. 이게 너무나 심각하고 이 집주인들이 이 자금을 돌려줄 능력이 안 되니까 또 시장에 이 금액을 내고 전세를 다시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역전세난이 난 거거든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환대출이 나온 거잖아요. 네네네. 전세 자금에 대한 대환대출을 해주는 목적으로 작년에 들어왔던 정책 자금이 풀린 거거든요. 최초의 용도가 그거였어요. 그러면 2년의 시간을 더 벌 수가 있는 거죠. 그 상황을 모면했으니까 네. 이제 전세는 보통 2년 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급했던 상황이 좀 완화됐어요. 불을 끈 거죠 일단. 네. 그러면 과거에는 가격이 대폭 조정됐던 게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가격이 좀 더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죠. 역전세난이 완화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완전히 해소가 된 게 아니라 완화. 완화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전세라는 게 그럼 전세 수요가 전세 공급이 없느냐 네.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닌 시장이거든요. 집을 여러 채를 보유하려면 전세를 끼지 않고는 여러 채를 보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집을 세 채 갖고 있으면 여기 이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 결국에는 누가 살아줘야 의미가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전세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집을 유지하려면 전세 물량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동안 신규 공급은 상승장 동안에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 대비해서 15,000채, 6,000채씩 더 많이 공급됐던 시장이에요. 이 물량을 내가 들어가 살려고 분양을 받고 내가 집이 없는데 이걸 분양받았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만큼 전세 물량은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전에 있던 물리적인 양보다 더 많은 거예요.
이제 완화가 될 수 그러면- 있는 요인은 이제 사람들이 집을 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시장을 네. 관망한다는 거잖아요. 시장을 관망한다는 거는 그러면 전세로 한 번 더 도는 경우가 아.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전세 수요로 돌아서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판단해서 빠져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전세 수요가 조금 유입이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사실은 이제 금리적인 측면과 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적인 부분이 굉장히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줬거든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들도 그 금리 부담이 과거에는 내가 그냥 은행에서 이자 내는 게 월세 내는 것보다 싸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끌어서 썼다면 네. 지금은 월세가 더 싼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 차이를 따졌을 때 부담감을 따졌을 네.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기 때문에 굉장히 개별적인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 때문에 전세가를 오히려 업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아. 보증보험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사실은 지금 시장에 보여지는 어떤 지표들이 전부 다 뭐 시장에 뭐 어떤 경우는 전세가가 높게 올라갔다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갱신의 경우가 더 높고 신규 계약은 더 낮고 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또 개별적인 사정으로 그리고 역월세를 제한해 가지고 겉으로 계약은 뭐 이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월세의 형태로 얼마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형태 이런 계약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가 막 오른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제 집을 안 사고 전세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면 어느 정도 전세 가격은 또 지탱이 될 수도 그렇죠. 있고 네. 이게 돌고 도는 건데 또 어느 정도 이제 전세 가격이 또 받쳐주면 네. 집값을 받쳐주는 매매 가격을 받쳐주는 그런 역할도 되지 않습니까? 전세가 집값의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사실은 이 시장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거품이 생길 수 있게 만들었던 게 전세자금 대출의 영향이 예. 크다고 보거든요. 전세자금 대출은 서민을 위한 대출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2016년부터 해가지고 급격하게 늘어났거든요. 네. 과거에 2016년 이전에는 전세자금 대출의 비중이 뭐 10%도 안 됐는데 불과 2년, 3년 사이에 그게 전체적인 어떤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가까이 늘어나는 그만큼 사람들이 전세자금 또한 대출을 통해서 거품을 키워놓은 거죠. 네. 예전에 전세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자본 축적의 과정에서 있는 자산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종잣돈. 네. 내가 내 집 마련의 단계로 가기 전에 자금을 모으는 형태. 전셋집을 비싼 집으로 옮겨가면서 그만큼 돈을 모은 걸 묶어두는 형태로 이제 강제저축 네. 뭐 이런 형태로 쓰는 돈이었다면 이제 거기 플러스 대출을 썼던 거예요. 이 시장은. 그러니까 전세금이 그러니까 전세금을 받쳐줄 수 있었던 거죠. 예전에 내가 모은 돈은 1억밖에 없어. 그냥 1억에 80만 원짜리 월세를 사는 사람이었어. 예. 그런데 전세 대출을 5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 내봤자 80만 원도 안 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월세를 사느니 새 아파트 전세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돌아왔던 시장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최초에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DSR의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사실 그게 맞고요. 전세를 사는 사람도 물론 세입자도 그러니까 서민을 위한 자금이 전세 자금이긴 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빌려서 쓰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전세자금 대출은 서민을 위한 대출이기 때문에 DSR에 포함 안 하겠다. 이렇게 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백지화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결국에는 이 부분도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값이 더 많이 떨어지는 게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은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전세도 자기 자본만이 아니라 레버리지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전세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도 거품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도 그럼 아직 상당 부분 거품이 남아있다고 보시는 거고. 전세가도 거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론자들이 인구 감소론을 들고 나왔었는데 당시에는 그래도 한 21년까지는 그게 안 먹혔었죠. 근데 지금은 다시 또 이게 먹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감사님이 보시기에는 인구 감소론이 여기서부터는 또 어떻게 작용할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구 구조 자체가 변화하는 시기가 20년부터 이제 인구의 절대적인 감소의 시대로 접어들었잖아요. 이 얘기는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구조.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보다 늙은 사람이 많은 구조. 네. 이런 사회로 가고 있고 그게 그 현상이 심각해지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출산율이 0.7 이하로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0.7이면 예전에 냉전 시대의 동독보다 낮은 수준의 출산율.
거의 이제 전쟁 당시보다도 더 낮은. 더 낮은 수준의 예, 예.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이 출산율이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예. 집이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들다 애 낳는 것도 두려워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유는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인구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없는 구조 그리고 이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 이 인구 감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았던 이유가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인구는 줄어도 가구 수는 늘어난다. 그리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데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얘기로 사실은 했거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어요. 전체 가구 수 중에서. 네. 근데 1인 가구의 평균, 이거는 통계치거든요. 1인 가구의 평균 소득은 최저임금 수준 이하예요. 그리고 1인 가구의 거주 형태는 고시원, 원룸, 뭐 이런 원룸 형태의 거주,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어요. 그들이 집을 사줄까요? 아니거든요. 근데 수치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사람들이 성공한 1인 가구 많고, 뭐, 혼자 사는 뭐 이런 사람들 많고, 네, 많고, 그리고 뭐, 그래도 뭐, 나는 돈이 없는 것 같지만 돈 많은 사람 많다. 부동산 투자해서 돈 많이 벌고, 코인 투자해서 자산 시장의 상승장에 이익을 못 사는 데 많기 때문에 수요가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버텨왔던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실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속 얘기해왔던 게 실질은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인구가 준다. 네. 이사님은 혹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게 항상 뭐 집값이란 걸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 집값이라고 하면 사실은 서울 수도권과 지방이 또 되게 다르고 다른 시장. 이거를 그렇죠. 이걸 하나로 묶어서 집값이 이렇게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냥 인구가 이러니까 앞으로 부동산이 이렇다라고 하면 너무 좀 거대 담론 같고 저는 약간 좀 미시적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분석을 해보자면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인구 단일 팩터가 아니라 이렇게 금리나 뭐 이제 공급 여러 가지를 같이 보긴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인구 때문에 한번 약간 두고두고 약간 망신이 되는 회자가 되는 분이 이제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그 그레고리 맨큐 교수가 1989년에 논문을 하나 냈는데 미국의 베이비 부모들이 집을 이미 다 샀기 때문에 앞으로 한 뭐 거의 20년 가까이는 집값이 계속 빠진다. 약간 뭐 이런 맨큐 교수님 식의- 너무 앞서가셨네. 네. 그러니까 약간 인구에 되게 막 경도돼서 이제 집값을 좀 어떤 인구,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라는 사람들이 이미 샀기 때문에 뭐 이런 논리로 쳤지만 대차게 틀렸죠. 그쵸, 예, 그쵸. 그 뒤로도 뭐 집값은 견조하게 올랐고, 그러니까 결국은 인구만 봐서는 뭐 인구만 보고 집값을 전망하면은 틀리죠, 이렇게 네, 좀 많이 틀린다라는 건데 그런데 저는 뭐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즉 뭐 네. 금리며 뭐 공급이며 이런 게 아주 크게 변하지 않는 와중에 인구가 어떤 사유로든 좀 크게 움직인다면 그거는 이제 분명히 수요를 자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령 저도 제 또래나 이렇게 선배분들을 많이 이렇게 보면은 특히 서울은 항상 전세가보단 집값이 더 높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세를 살다가 내가 집을 사려면 어떤 결심이 필요하단 말이죠. 야, 이걸 더 이상 전세 살면 안 되겠다. 특히나 이렇게 집값이 전세가 2배쯤 되면 엄청난 결심을 해야 되는데 언제들 그 결심을 하냐 보면은 대체로 보니까 자녀가 초등학교를 갈 때 혹은 초등학교를 막 저학년일 때 그러면 고민되죠. 그렇죠. 더 이상 뭔가 어떤 이사를 당하면 안 되니까 내 아이가 6년 동안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쵸. 혹은 뭐 지금 집 문제 때문에 뭐 전학을 간다? 이 말이 안 되는 거다. 막 이런 생각들 이제 고민하죠. 예, 초등학교 들어갈 때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럴 때들 많이 전세에서 집을 사는 이런 행위를 한단 말이죠. 근데 묘하게도 여기 지금 준비한 요 그래프는 이제 서울시의 연도별 이제 초등학생 증감률인데 이 푸른색 음영으로 처리한 곳이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침체기였던 하락했었던 구간인데 이 보시면 이 초등학교 생 숫자가 아주 급격하게 이 시기에 줄어들었었고요. 또 절묘하게도 집값이 좀 회복했었던 시기는 뭐 감소를 아예 안 한 건 아니지만 감소율이 굉장히 좀 이렇게 줄어들었던. 저 빨간색이 특히 초등학생 증감률. 전년 증감률. 그렇죠. 이제 전년 대비 2008, 9, 10, 11 이럴 때는 막 5% 넘게씩 감소를 했었고 집값이 상대적으로 괜찮았었던 시기는 감소를 별로 안 이렇게 했다. 안 했었. 줄긴 줄었는데 그렇죠. 줄긴 줄지만 감소율이 좀 덜 감소율이 있었다. 굉장히 덜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패턴에 착안을 해보면 2024년부터는
굉장히 매년 굉장히 심각하게 감소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 주어진 값이잖아요. 이미 한 8년 전에 몇 명이나 태어났느냐로서 이제 이 예상이 되는 숫자니까 모두가 얘기했듯이 한 2016, 17년 그 이후부터 인구가 출생아 수가 굉장히 빠르게 감소를 했고 그 여파가 이제 이런 식으로 초등학생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식으로 지금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때 과거의 침체기 때 이렇게 초등학교 학생 수가 빠르게 감소했던 것도 하나의 어떤 요인이었다라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릴 지금 변치 않을 요 그래프도 일단 굉장히 좀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겁니다. 물론 금리가 아주 빠르게 내려가고 뭐 공급이 너무 없고 막 뭐 등등 뭐 이런 다른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런다면은 이 요소가 별거 그냥 흐지부지하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요건들은 뭐 큰 변화 없거나 뭐 다른 요건도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와중에 이거를 같이 당하면 이거는 좀 약간 어찌 보면 수요 집을 매매를 하려는 수요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약화된다 추세적으로. 그러네요. 좀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과연 금리가 빠르게 변할 것이냐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지금 이렇게 초등학교 학생 수는 빠르게 변하게 돼 있는 지금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예.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분명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예.